어머님, 우리 집에 사시는 동안 생활비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털어 그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내라니요. 지금 이 집은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산 집이야.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집안일 또한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나보고 생활비까지 내라고?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7세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후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지요. 제 인생은 그저 아들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순자 씨, 자식 키우느라 고생이 많네요. 그래도 민호가 착해서 다행이지. 동네 슈퍼에서 만난 이웃의 위로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들은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스스로 아침밥을 챙겨 먹고 학교 갔다 와서는 제가 늦게 퇴근하면 집안일도 거들었지요. 그런 아들이 저에게는 유일한 보람이자 자랑거리였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돼. 아들이 대학교 합격 소식과 함께 전해준 장학금 소식에 그날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듯 했지요. 청소일, 식당일, 공장일, 닥치는 대로 일해왔습니다. 불편한 허리를 붙잡고 일할 때마다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고생하지 않게 해야지. 그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저는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모아 마련한 강남 외곽의 작은 아파트도 있었지요. 3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지만 제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30이 되던 해 그 아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첫 만남에서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밝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인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진심 어린 인사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며느리의 부모님이 혼수를 거의 준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아들이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하며 제가 모아둔 적금을 깨 새 신혼부부의 가전 가구를 사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만이 제 소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내어준 것이 단지 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그 아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변함없을 테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 사랑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문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세상이 변한 걸까? 그저 알 수 없습니다. 결혼식 날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아름다운 신랑 신부였습니다. 하객들의 축하 속에 두 사람이 웃는 모습을 보며 저도 덩달아 행복했지요. 그날 며느리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딸 혼수도 제대로 못 해줘서 죄송합니다. 윤지가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을 듣고 괜찮다고 민호와 윤지가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두 사람이 신혼집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달에 한 번만 놀러 오세요. 며느리의 전화였습니다. 물론 이해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불편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생활을 방해할까봐 미리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었지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정해진 날에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집에 갈 때면 항상 음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손이 비어 있으면 안 된다는 옛 어른들의 가르침대로요. 하지만 윤지는 그런 저의 정성을 별로 반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이미 식사 계획이 있어요. 이건 가지고 가세요. 냉장고에 넣어둘 테니 나중에 먹으라고 했지만 다음 방문 때 보면 제가 가져간 반찬통이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쓰레기통에서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을 발견했을 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신세대는 입맛이 다르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주말에도 종종 출근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며느리는 더욱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민호 오빠 없는데 왜 오셨어요? 아들 얼굴 보러 온 거라고 말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새 며느리라 아직 서툰더겠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점점 아들과 통화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들은 바쁘다며 통화를 짧게 하고 끊었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차츰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회사가 바빠서 주말에 시간 되면 찾아뵐게요. 그렇게 말하고도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는 며느리, 친정에 먼저 가고 저는 명절 끝자락에 잠깐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처가와 시가를 동등하게 대한다고 하니까요. 하루는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갔는데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장 보세요. 저는 지금 급해서.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점점 더 벽이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은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지만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밤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인가?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그 후에 찾아왔으니까요. 결혼 2년 차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며느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며느리는 항상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있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라, 좀 도와줄래?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부탁했을 때 며느리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솔직히 명절 음식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밖에서 사 먹는 시대인데. 그 말에 옆에 있던 친척들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면을 생각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친척 언니의 위로가 오히려 더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들과 통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빠 지금 샤워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끊은 후 다시 전화해도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점점 아들과의 대화가 줄어들었고 만남도 뜸해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받던 중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가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요. 그래도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서 약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선 넘기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와주길 바랐지만 아들은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잠깐 들렀는데 그마저도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별거 아니신 것 같은데 왜 입원하셨어요? 오빠 걱정시키시려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을 일부러 걱정시키고 싶겠습니까? 그저 아픈 것뿐인데 그조차 며느리에게는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비춰졌습니다. 퇴원 후에도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보냈지요. 어머니, 몸 좀 어떠세요? 회사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날 때 찾아뵐게요. 그 다음은 몇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서두르는 모습이었지요. 한 번은 제가 직접 아들의 회사 앞으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점심이라도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지금 회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며 서둘러 회사로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들은 회의가 없었고 며느리와 점심 약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들 회사 동료의 말을 통해서요. 민호 씨 요즘 부인과 점심 데이트를 자주 하더라고요. 오늘도 같이 점심 먹는다고 하던데 참 금실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으로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피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며느리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며느리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뎠습니다. 결혼 3년 차 아들과 며느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손주를 볼 수 있다니 그동안의 서운함이 다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축하드려요. 이제 할머니 되시네요. 오랜만에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가 고민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봐줘야 할 것 같은데.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돌봐달라는 이야기구나 싶었습니다. 당연히 기꺼이 돕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어머님, 매일 오가는 게 힘드실 것 같아서. 아예 저희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 말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며 손주까지 돌볼 수 있다니. 하지만 다음 말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좀 좁아서 어머님 아파트를 팔고 더 큰 집으로 옮기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혼자 사시잖아요. 제가 30년 넘게 모아서 마련한 아파트였습니다. 비록 작지만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손주를 위한다면 그렇게 설득당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반가웠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새 집은 어머님 명의로 하면 상속세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저희 명의로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어머님은 평생 함께 사실 거고요. 그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손주를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제 아파트는 팔렸고 그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 명의의 더 큰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사하는 날 가슴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합가 생활은 제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친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냉담해졌습니다. 제 방은 가장 작은 방이었고 주방과 거실은 며느리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리할 때는 주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심지어 저녁 식사 때도 함께 먹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혼자 먹고 저는 작은 방에서 홀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입덧이 심해서 음식 냄새를 맡으면 토할 것 같아요. 방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임신 중이니까요. 하지만 입덧이 끝났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말해볼까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주말에도 회사 일을 핑계로 밖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며느리와의 데이트였습니다. 집은 점점 더 며느리의 집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마련해준 집이었는데도 말이죠. 손주를 기다리는 기쁨조차도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에 가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참았습니다. 곧 태어날 손주를 생각하며 말이죠. 며느리의 출산이 임박했을 때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며느리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렇게 희망을 품었습니다. 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자고 있을 때는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깰 수 있어요. 출산 직후부터 시작된 며느리의 규칙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생아는 예민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를 안으실 때는 꼭 손을 소독하세요. 어머님, 서연이한테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정한 교육 방침이 있어요. 점점 손녀를 보는 시간도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도우미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일은 모두 제 몫이 되었고 손녀를 돌보는 일은 며느리의 허락 아래서만 가능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빨래 좀 해주세요. 저는 서연이 보느라 힘들어요. 기꺼이 도왔습니다. 손녀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빨래를 다 하고 손녀를 안아보려 했을 때 며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서연이가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나중에요. 그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대신 집안일은 늘어갔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가사일을 제가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에 사시는 동안 생활비는 내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요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 재산을 모두 털어 그들의 집을 마련해 주었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내라니요. 지금 이 집은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 산 집이야. 그리고 이 집의 모든 집안일 또한 내가 하고 있어. 그런데 나보고 생활비까지 내라고 너희한테 다 주고 연금으로 겨우 생활하고 있어.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럼 집안일이라도 더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 키우느라 힘들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무급 가사도우미가 되어갔습니다. 아들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가끔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며느리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5 식구가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5 식구라니요. 저와 아들, 며느리, 손녀 넷인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의 동생이 자주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생활비까지 아들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윤지 동생이 취업 준비 중이라 좀 도와주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게는 생활비를 요구하면서 며느리, 동생의 생활비는 부담한다니요. 더욱 황당한 것은 며느리, 동생이 집에 있을 때며 저를 마치 가정부처럼 대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거 좀 세탁해 주세요. 저 배고픈데 뭐 좀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런 동생의 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조장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동생이 취업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좀 봐주세요. 참다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많이 도와달라고 하네요. 좀만 참아주세요. 동생이 취업하면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남편일 뿐,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여전히 손녀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열도 나고 몸살 기운이 있었지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일을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서연이 옷 좀 빨아주세요. 저는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빨래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아들이 퇴근 후 저를 발견하고 병원에 데려갔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만 보냈지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연이가 있어서 병원에 못 가요.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모습일까?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아들과 며느리 명의였고 제 수중에는
얼마 안 되는 연금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견뎠습니다. 손녀를 생각하며 손녀가 3살이 되던 해 며느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손녀를 돌보는 일은 제게 맡겨졌습니다. 드디어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유치원 데려다 주시고 데려오셔야 해요. 그리고 집안일도 계속 부탁드려요. 며느리의 부탁은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손녀의 아침을 준비하고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다시 데려오고 집안일까지 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손녀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제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해왔습니다. 손녀의 특별활동,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모두 제가 데려다주고 데려와야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손녀를 위해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퇴근 후에도 자신의 시간을 즐기기 바빴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쇼핑, 스파. 항상 저녁 준비는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늦게 귀가했고 가끔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스트레스와 집안 문제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손녀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폐렴 초기 증상이라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둘 다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손녀의 열이 내리고 상태가 호전된 뒤에야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바빠서.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가 좀 생각해봤는데 어머님이 따로 사시는 게 어떨까 해요. 며느리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 마련한 이 집에서 이제 나가라고요? 서연이도 이제 많이 컸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근처에 원룸을 알아봤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손녀를 위해, 아들을 위해 참고 견뎌왔는데 이제는 버려지는 것인가요? 아들의 표정을 살폈지만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 보고 어디로 가란 말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를 힐끔 쳐다본 후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도 크고 윤지도 일하고 어머님도 편히 쉬실 수 있게.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프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 희생한 모든 것이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알겠다. 언제까지 나가면 되니? 제 질문에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까지요. 이미 원룸 계약금을 넣어놨어요. 일주일. 내 인생을 바쳐온 이 집에서 단 일주일 만에 나가야 한다니. 그날 밤 제 작은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손녀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엄마가 할머니 다른 집으로 간대요.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저 할머니랑 떨어지기 싫어요. 손녀의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벼락 같은 소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털어 마련한 집에서 쫓겨나다니.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 돈으로 산 집이니 최소한 명의라도 되돌려 받아야 하지 않을까. 처음으로 제 권리를 주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이 집은 내 전 재산으로 마련한 거야. 적어도 명의의 일부라도 돌려받아야겠다. 예상대로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저희 명의로 된 집인데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요구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원룸 계약금도 냈고 생활비도 지원해 드리려고 했는데 생활비라. 내 전 재산을 빼앗고 조그마한 생활비로 입막음하려는 건가요? 처음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버리는 거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버리는 게 아니라 더 편하게 해드리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 전 재산을 가져가고 나를 하녀처럼 부리다가 이제는 쓸모없으니 내쫓는 것이 편하게 해주는 거니?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참아왔는데요. 어머님은 항상 오빠를 독차지하려 하고 저를 무시했잖아요. 황당했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건지. 하지만 며느리의 폭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생활에 자꾸 간섭하고 서연이 교육에도 참견하고 저희는 숨이 막혔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며느리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미 아들의 마음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나가마.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볼 거야. 이 집은 내 돈으로 산 거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님, 그럼 저희도 할 말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까지 숙식을 해결하신 것도 저희 덕분이고 서연이 돌봐준 것도 보수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따지면 저희도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두 사람 다. 어머니, 저희가 원룸 계약금은 이미 냈어요. 나가셔야 해요.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죠.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결국 선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었습니다. 알았다. 내일 나갈게.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을 챙겼습니다. 67년 인생의 소지품이라고 해봐야 옷가지와 몇 가지였습니다. 손녀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요? 저도 데려가요.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다른 집에 가 있을 거야. 서연이는 엄마, 아빠랑 잘 지내야 해. 손녀의 작은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손녀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들어와 손녀를 데려갔습니다. 서연이, 이제 유치원 갈 시간이야. 할머니한테 인사해. 손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원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정말 이렇게 하고 싶니?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윤주와 계속 살려면 서연이를 위해서도. 그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선택은 끝났고 저는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원룸은 생각보다 작고 초라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3개월치 월세를 미리 냈다며 그 후에는 제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연금으로 생활하시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 전 재산을 다 빼앗아 놓고 이제는 연금으로 살라니요. 아들은 짐을 내려놓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혼자 남겨진 원룸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67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일주일 후 결심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말이죠. 근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제 전 재산으로 산 집인데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의가 아들과 며느리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계약서나 송금 내역 같은 것들. 다행히도 제가 아파트를 팔고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합가를 위한 약속을 나눈 카톡 대화도 일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최소한 일부 권리는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무상으로 숙식을 해결했다며 오히려 돈을 요구했고 아들은 제가 자발적으로 돈을 준 것이라며 발뺌했습니다. 소송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심적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과 자존심의 문제였으니까요. 여러 달의 소송 끝에 법원은 제게 일부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집 가치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빈손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판결 후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민호야, 너희가 먼저 나를 쫓아냈잖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니?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살아가야 합니다. 손녀가 그립지만 그 아이도 이제는 만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끔 원룸 근처에 있는 유치원 앞에서 손녀를 멀리서 바라보곤 합니다. 손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만 다가가지는 못합니다. 며느리가 알면 또다시 문제를 일으킬 테니까요. 이제 저는 67세의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들을 위해, 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 인생.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사랑의 방식이었으니까요. 다만 배운 것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가 이 나이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도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그 중에 손녀를 닮은 아이가 보이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손녀의 웃음소리, 그 작은 손길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 그리고 그 결과를요. 가끔 옛 이웃들이 찾아옵니다.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준자 씨,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언젠가 아들도 깨달을 거예요. 친구의 위로에 미소 지었습니다. 그럴까요? 아마도 아들은 자신이 한 일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쩌면 절대 깨닫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집 근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지요.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제 아픔이 조금은 잊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아들과 손녀를 위한 삶이 아닌 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요. 비록 전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났지만 제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선택한 마지막 길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원망이 아닌 용서로 마무리하는 삶이요.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가고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입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봅니다. 67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살아갑니다. 한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